안녕하세요.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수련활동론의 장경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이론들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챕터 1의 청소년 활동 이해와 관련된 부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로 가져가야 할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기본적인 개념들,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지만 이런 기본 개념들이 매년 출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관련된 이론들이 많지는 않지만 핵심적인 그런 이론들이 하나가 있는데, 한 가지는 경험학습 그리고 몰입, 이 두 가지 이론을 청소년 수련활동론에서 많은 이론들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이 두 가지 이론들은 정말 중요하게 다루고 있더라. 그리고 이 청소년 수련활동론의 기저가 되고 있는 이론이니까요. 이 부분들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청소년 활동의 기본 개념과 교육적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개념 볼 텐데요. 양가로 1번 보시게 되면 법에서 정한 개념들이 있어요. 법에서 정해진 여러 가지의 그 개념들이 있는데요. 이 개념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다음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청소년 활동이에요. 교재 보시게 되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 활동, 교류 활동, 문화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들을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즉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우리는 청소년 활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아래 보시게 되면 청소년 육성이라는 표현이 나와져 있어요. 뭐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쭈루쭉 나와져 있는데요. 사실 이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 활동의 기본적인 차이는, 청소년 활동은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이라고 한다면, 청소년 육성 같은 경우에는 그 청소년 활동이 가능하도록 돕는 환경이나 제도적인 지원, 요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 기억해 두시고요. 사실 이게 시험 문제 엄청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이러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시험 문제 나오긴 합니다. 자, 3번에 청소년 수련 활동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이 청소년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다양한 기량이나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교류 활동은 지역 간의, 남북 간의,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이고요. 문화 활동은 예술, 스포츠, 동아리 이런 활동들을 이야기합니다. 동그라미 6번 보시게 되면 청소년 수련거리라고 나와져 있어요. 청소년 수련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된 사업을 우리는 수련거리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번째는 숙박형 청소년 수련활동이고 8번은 비숙박형 청소년 수련활동이에요. 이 둘의 차이는 사실 숙박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9세 미만의 청소년들 대상으로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는데, 숙박형 청소년 수련활동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그 외 다른 장소에서 숙박하거나 야영하는 것을 말하고요. 비숙박형은 숙박 없이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에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는데요. 요거는 잠시 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구분해 두셔야 할 것은 청소년 활동, 육성, 수련활동, 수련거리, 그리고 숙박형, 비숙박형 청소년 수련활동,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던 적 있습니다. 양가로 2번 보시게 되면 청소년 활동의 특성과 이념 보시게 되면, 청소년 활동의 특성은 청소년 중심의 활동이고 목적 지향적, 우리가 해야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균형 있는 성장과 이런 활동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체험적인 활동이고요. 자발적, 사실 이 청소년 활동의 가장 기본 근간이 되는 것이 이 자발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육적 활동, 모험적 등등등등이 나와져 있고, 또 쭉 보시게 되면 경험적 활동이 나와져 있고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활동이다. 이런 특성들을 좀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청소년 활동의 이념, 이것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식인에 보시게 되면 다양한 청소년 활동 나와져 있는데요. 요게 이제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는데, 우선 스카우트 활동 같은 경우에는 영국 베이든 포웰에 의해 주도된 스카우트는 국가와 사회의 필요로 하는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뭐 이렇게 활동하고 있죠. 그 다음 동그라미 보시게 되면 반더포겔 운동이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이 반더포겔이라고 하는 게 사실 철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업화로부터 벗어나서 자연과의 교감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적인 여행이라든지 예술 등을 강조하는 그런 청소년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독일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도보 여행 운동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새처럼 이제 자연스럽게 돌아다닌다라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요. 4H 운동 나와져 있습니다. 국가의 장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로 하여금 지덕 노체를 생활화함으로써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려고 하는 일종의 사회교육운동이다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4H가 나왔잖아요. 4H는 H 글자가 앞에가 있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 H는 헤드예요. 이제 머리인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생각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 자, 그 다음에 heart. 마음이죠. 그 다음에 hands. 네, 손. 손으로 하는 활동. 그리고 건강. 이렇게. 요 앞글자의 네 가지를 떠서 4H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농업이나 가정이나 환경 등 이 실천 중심의 활동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 같은 경우에는 영국 에딘버러 공작에 의해 처음 설립된 전 세계 130여 개국에서 운영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자기 성장 프로그램이다. 우리가 청소년 수련활동론 뒷부분에서 이 부분은 자세하게 다룰 건데요. 이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에서 나와져 있는 활동들을 신체 단련, 자기개발, 봉사, 그리고 모험 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YMCA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1844년에 결성한 기독교 민간단체로서 다양한 청소년 활동의 프로젝트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1903년부터 창립되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죠. 자, 양괄호 3번 보겠습니다. 청소년 활동의 핵심 구성 요소 나와져 있는데요. 활동 주체로서의 청소년 있어야 되고요. 지도자, 청소년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또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 터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가 구성 요소입니다. 양괄호 4번 보겠습니다. 청소년 활동의 분류 나와져 있는데 제일 대표적으로 활동 시설에 따른 분류를 좀 대표를 해볼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수련시설입니다. 수련시설과 그 아래의 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련을 위한 잘 짜여진 프로그램들을 참여하기 위한 시설을 우리는 수련시설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이외에 그냥 단순히 이용하는 것을 우리는 이용시설이라고 합니다. 이용시설과 수련시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수련시설 간의 특징들, 요 활동들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청소년 수련관 나와져 있는데요. 청소년 수련관은 청소년 수련거리, 그러니까 청소년 활동이 이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죠. 이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이나 설비를 갖춘 종합 수련시설을 우리는 청소년 수련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수련원이 있어요. 그 아래 보시게 되면 청소년 수련관은 청소년 수련거리를 위한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숙박시설까지 있다라고 하면은 수련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나와져 있는데요. 문화, 예술, 정보와 관련된 그러한 그 시설들이 잘 갖춰진 것을 우리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소년 특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화된 프로그램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직업,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 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수련 시설이다. 청소년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야영에 적합한 시설들이 있는 것을 말하고요. 유소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야영과는 좀 다르게 숙박시설이 있는데요. 체류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나 여행하는 청소년들이 묵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이다. 청소년 수련원과 유소호스텔은 좀 결이 달라요. 동그라미 니은 보겠습니다. 청소년 이용시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류를 보시게 되면 문화시설, 과학관, 체육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우리가 자율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시설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청소년 이용 권장 시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정 신청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 제출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청소년 이용 권장 시설 지정 신청을 한 시설로부터 반경 50m 이내에 유해업소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의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서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시장군수 구청장은 청소년 이용권장 시설의 지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런 지정 절차도 까다롭게 시험 문제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수련시설과 이용시설을 구분하자. 그리고 수련시설에 대한 내용들을 잘 기억하자입니다. 양괄호 5번 보겠습니다. 청소년 활동에 법적 지원들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국가나 지자체는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국가 지자체는 청소년 활동과 학교교육, 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 지자체는 학교의 정규 교육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자, 그리고 청소년 활동 지원에 청소년 육성 기금을 사용합니다. 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합니다. 이 청소년증의 용도는 신분증을 이제 공식 신분증, 학생들의 공적 신분증이 을 대표할 수가 있고요. 청소년 우대 증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통카드 기능들도 함께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보시게 되면 청소년 활동의 교육적 의 나와져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 목표의 영역, 인지적, 정의적, 신체 운동적, 지덕체를 잘 갖춰야 되는 부분들 담겨져 있고요. 양괄호 2번 보시게 되면 활동 목표, 진술 방법이 있습니다. 활동 목표, 진술 방법이 왜 여기에 나와 있느냐. 우리가 청소년 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짜는 게 지금 우리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활동 목표들을 기재해야 하는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동 목표 진술의 원칙 보시게 되면 합리성, 실천 가능성, 다원성, 위계성, 차별성, 변화 가능성 등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요. 진술 절차를 보시게 되면 먼저 목표 진술 방식의 선정, 어느 방식으로 진술할지를 결정해야 하고 학습 주체 명식, 청소년이 주어가 되도록 우리는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선정하는 것이고요. 동작 동사의 선정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한 줄을 기재를 할 때 이 동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느냐. 앞에 주어는 청소년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해결이 됐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동작 동사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 동작 동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막연한 의도나 개념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할 수 있고 측정 가능한 행동으로 우리는 표현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해한다.
이해한다, 뭐 이런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배운다. 뭐 이런 표현들로 우리가 목표를 기술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해한다가 아니라 우리는 뭘로 해야 하냐면 설명한다. 어떤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한다. 아니면 배운다가 아니라 뭐 우리가 학습하고 작성한다. 이런 표현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달점 행동이 나타나는 조건 명시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어떤 환경이라든지 도구, 상황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명확하게 제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참가자는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 그러니까 청소년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 표현이 아니라요. 청소년의 청소년들이 역할극 상황에서 팀원과 협력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이제 제출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 아니면 해결 방안을 제안한다. 뭐 이런 동작 동사를 넣으셔야 되기도 하고 역할극 상황에서 뭐 이런 표현을 제가 썼잖아요. 어떤 상황이나 도구나 이런 것들을 좀 표현을 해 주셔야 된다. 비읍 보시게 되면 성취 수용 수준의 결정들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달성되었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그런 기준들을 세우셔야 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보시게 되면 목표 진술의 고려사항 나와져 있는데요. 관찰 가능한 행동 동사를 사용하여야 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동작 동사와 같은 말이고요. 청소년 입장에서 진술해야 되고 다른 목표와의 조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이 있고요. 또 각 하위에도 목표들이 있는데 이 목표들의 크기들이 동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화로워야 되고요. 자, 그리고 달성하고자 하는 독착점. 그러니까 이 독착점은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고 채워야 하는 성과를 이야기합니다. 이 성과를 설정해야 되고요. 참가자의 변화된 행동 그리고 상태를 진술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활동 이후에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해야 하는데 공동체 의식을 기른다. 뭐 예를 들어서 공동체 의식을 기른다. 협동의 중심을 안다. 협동의 중요성을 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또래와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 과제를 완수한다. 또는 팀원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타인의 의견에 반응한다. 뭐 이렇게 행동이나 상태를 진술하여야 되겠습니다. 학습 과정이나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진술하는 오류를 피하고 학습이 끝났을 때 기대되는 행동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이 위에 있는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목표는 학습 후에 나타나는 학생의 행동, 학습 결과로서 진술하여야 한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안다, 이해한다 등과 같은 암시적인 동사보다는 비교한다, 계산한다 등과 같이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명시적 동사로 진술하여야 한다. 네, 제가 조금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지식인에 보시게 되면 청소년 관련법 제정 연도 나와져 있습니다. 청소년 육성법부터 쭉 나와져 있는데요. 자, 요게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었거든요. 요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온 이유를 조금 많이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요런 변천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 청소년 활동의 흐름을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청소년 육성법 같은 경우에 나오게 된 이유는 보호라든지 아니면 관리 중심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 기본법부터 기본법, 보호법 이런 것들은 자율성이라든지 아니면 권리를 중시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2000년 이후부터 예를 들어서 청소년 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해졌잖아요. 단순히 육성법, 기본법, 보호법을 기본적인 것들을 벗어나서 다양성이 많이 두드러져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활동의 다양화라든지 아니면 복지의 방향성, 제도 밖에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들이 확대되고 있음들을 보여주기 위해서가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법들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의 시대의 흐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 보시게 되면 청소년 활동과 관련된 이론들 두 가지가 나와져 있습니다.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험학습 이론과 몰입 이론,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요. 이 두 가지밖에 지금 교재에 없잖아요.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경험학습 이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제목에서도 느꼈겠지만 경험하면서 학습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체험하고 행동하고 활동함으로써 배우는 핵심이 우린 경험학습의 최종 의의다. 누구의 지시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알고 싶은 분야나 관심 영역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4번, 학습활동, 학습 결과는 생활과 적절한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 실용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5번, 경험학습은 지식 위주의 인지적인 행동 변화 과정과는 달리 청소년들의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한 행동 변화 과정을 중요시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6번, 경험학습은 교수자에 의해 일방적인 교수학습 관계를 형성하는 기존의 주입식 교육과 상반된 기법으로 현실 사회 또는 자연과 접촉하여 생활하는 가운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7번, 경험학습은 학습자의 흥미, 관심이나 생활 경험에 바탕을 둔 주체적인 학습 활동을 중시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개개인의 현실 세계의 내적 의식 구축을 중요시 여기고 있죠. 내면을 다지는데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것이고요. 8번 보시게 되면 반성적 사고 과정과 자기중심 교육을 중요시 여긴다라고 나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성적 사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나 이거 했어가 아니라 왜 이렇게 됐지? 뭐가 이렇게 어려웠지? 이렇게 스스로 경험을 되돌아보는 과정을 우리는 반성적 경험, 사고 과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리 청소년 경험학습 이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청소년 활동은 이 반성적 사고다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복귀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자기중심 교육 중시한다 이 말은 뭐냐면 스스로 학습을 나가는 주도적이다라는 메시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험학습 이론은 선구자인 존 듀이에서부터 경험에 깊은 관심을 두고 학습 연구에 몰두한 콜브와 자비스에 이른다. 자, 우선 콜브의 경험학습의 진행 과정, 요거 정말 중요한데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학습을 결과물이 아니라 계속적인 과정으로 이해하며 사람과 환경 간의 교호 활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험의 성격은 능동적인 요소와 수동적인 요소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능동적으로 내가 직접 학습하는 것도 있고 보는 것을 통해서도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경험이 가지는 가치는 경험이 가진 다양한 관계성의 지각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 생생한 의미 파악이 경험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그리고 경험 학습 과정에서 반성적 고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반성적 사고 과정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흥미와 도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 이론의 경험학습 이론에서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콜브의 경험학습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순서는 구체적인 경험부터 반성적 관찰, 추상적 개념화, 능동적 실험 이렇게 구성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구체적 경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어떤 것들을 체험해 보는 것을 우리는 구체적 경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성적 관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했다가 아니라 내가 왜 그랬지? 뭐가 어려웠지?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경험을 되돌아보는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하고요. 이를 통해서 뭐가 부족했고 뭐가 괜찮았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개념화, 정리하는 단계를 우리는 추상적 개념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상적 개념화 중요하거든요. 제시된 아이디어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
체계적인 계획, 어떤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지적인 활동, 그러니까 반성적 관찰을 사고 과정을 통해서 뭐가 문제이고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일련이 나온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정리하는 것을 추상적 개념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하고 분석과 논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현장 견학에서 체험한 내용을 토대로 논리적 분석과 이해 과정을 통해 가설적 지식을 도출하는 단계이고요. 가장 마지막이 능동적 실험입니다. 내가 추상적인 개념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다시 한번 체험해 보게 되는 것이죠. 추상적 개념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일반 원리들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여 검증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주어진 일을 직접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나 새롭게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그런 실험이 되겠고요. 외향적이며 업무나 작업을 수행하면서 스스로 학습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말은 즉 겉으로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활동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의 몰입경험 이론입니다. 몰입경험 이론 같은 경우에는 칙센트미아의 몰입,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무아지경에 너무 몰입해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 이런 경지를 우리는 몰입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몰입의 개념 볼게요. 어떤 행위에 깊이 몰입하여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 더 나아가서는 자신에 대한 생각까지도 잊어버리게 되는 심리적인 상태를 우리는 몰입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쉽게 무아지경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2번 보시게 되면 칙센트미아이가 제시한 개념으로 자기 목적적인 경험으로서 활동 자체를 즐기면서 모든 관심을 완전히 투사하고 있는 상태 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외적 동기보다는 내재적 동기에 의해 유도된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자기 성찰, 자기 실현 이런 것들에 집중되어 있을 때 동기에 의해서 이런 몰입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몰입의 경험이론, 요게 좀 중요한데요. 우리가 몰입 보면은 능력 수준과 그리고 활동 과제 수준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활동 과제 수준은 난이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능력 수준은 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몰입을 하고 있는 이 활동은 어디에 위치되어 있냐면 나의 능력도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과제 수준도 어려울 때 우리는 몰입이라는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쉬운 과제는 우리가 몰입이 될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나의 능력은 되게 높은데 과제 수준이 정말 낮아. 그러면 이완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죠. 한편으로는 능력 수준은 정말 낮은데 과제 수준이 정말 높아. 그럼 너무너무 불안해지겠죠. 몰입이 당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몰입이 일어나는 순간은 교재에도 보는 것처럼 능력 수준과 그리고 과제의 난이도 수준이 높아야만이 몰입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려운 과제들을 수행했을 때 몰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3번 보시게 되면 활동 과제 수준이 자신의 수행 능력보다 낮을 때는 지루함을 느끼므로 청소년이 몰입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활동 과제 수준, 그러니까 어려운 난이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나와져 있고요. 칙센트미아이의 몰입 모델, 처음에는 3가지의 몰입만 이야기하다가 8가지의 몰입까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양괄호 4번에 몰입 경험의 9가지 특징 정말 중요한데요. 먼저 도전과 능력의 균형감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도전과 그 도전에 적절한 개인 능력 사이의 균형을 지각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몰입의 위치와 관련되어 있고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전에 내가 해야 하는 분명히 목적이 있을 때 몰입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명확한 피드백. 내가 수행 중에 어떠한 활동에 대해서 즉각적인 피드백들이 더 있을 때 우리는 활동에 더 몰입할 수가 있고 수행 중인 과제에 대한 집중 당연히 있고요. 통제감, 이 통제감은 내가 수행하고 있는 그 과제에 내가 직접 통제할 수 있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느낀다면 몰입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행위와 인식의 일체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발적이고 거의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몰입해서 막 머리를 쓰지 않더라도 막 움직이게 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행위와 인식의 일체감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의식의 상태입니다. 자의식의 상실인데 내가 너무나 몰입하게 되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나 지금 여기 어디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입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은 의식하지만 의식한다는 사실 자체를 의식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의식적으로 하고 있기는 한 거예요. 하지만 너무 몰입되어 있으면 이것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양적 시간 개념의 상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이렇게 흐른 줄 몰랐어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몰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양적 시간 개념의 상실과 관련되어 있고요. 자기 목적적 경험은 무엇이냐면 행위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외부적인 보상이나 목표를 필요로 하지 않는 내재적으로 성취나 자기 실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자기 목적적 경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몰입 경험의 9가지, 그러니까 몰입이라고 하는 기본 개념 하나, 그다음에 몰입 이론에 대한 몰입이 어디 위치에 되어 있는지, 그래서 뭐가 다 높아야 몰입이 가능한지, 그리고 몰입이 가지고 있는 9가지 특성, 요거 정말 중요하니까요.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앞에서 지금 우리가 이론들 쭉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에서는 어렵게 나오지는 않지만 반드시 한두 문제는 나오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청소년 시설이라든지 청소년 활동의 의의라든지 개념에 대한 의의라든지 아니면 이론 2가지 있었죠. 경험학습 이론과 몰입 이론. 요거는 정말 중요하니까요.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론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